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접니다. 예. 이제 만화가들이 저를 보면 자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란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생이란 만화 1권에 15화, 16화에 보면 딱 나옵니다. 스티브 한이라고 약간 나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만화가 윤태호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얼굴을 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5초도 고민하지 않고 쓰라 그랬고요. 반드시 영화가 될 거고 영화가 되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영화는 되지 않고 20부작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못 나갔어요. 싱크로를 100%는 사람이 있으니까 써라 했는데도 감독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쁜 캐릭터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태호 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너 왜 날 그렇게 그려가지고 나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냐 그랬더니 관장님은 인상이 그래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저는 겉모습과 달리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좀 나이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펭귄 골뱅이 서울.go.kr로 문의를 주시면 항상 답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해주는 답에 한 반 정도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 되게 괜찮은 답이거든요. 오늘 주제는 공생멸종 진화입니다. 그 멸종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야 신난다 정말 멋진데 짜릿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교사, 공무원, 스님, 목사님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동감 능력 같은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좀 격리해서 따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는 멸종은 꼭 필요한 거고 생명 진화에서 원동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파비니아라고 하는데요. 눈이 5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 윗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코끼리 코처럼 나와 있고 끝에 집게팔이 달려 있어요. 잡아서 자기 입에 딱 넣겠죠. 기껏해야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이빙에서 들어가면 우리 옆구리 정도 꼬집고 그러는 정도죠. 하지만 저는 이 오파비니아가 바글바글 되는데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이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좀 더 심한 건데요. 아노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길이가 1m쯤 합니다. 작년에는 2m짜리도 발견됐어요. 하지만 요 아래 조그만 동그란 입이 있는데요. 아마 다이빙을 들어가면 등에 올라타서 등을 사각사각 긁어주는 정도? 아마 닥터피쉬의 처방을 받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저는 아노말리스 카리스나 오파비니아가 바글바글 헤엄치는 곳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만화가 홍승우 씨는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애한테 그 전수복을 입히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게 그려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잠수복이보다는 거의 우주복에 가까운데요. 여기 봤던 아노말로크리스, 그다음에 오파비니아 있고요. 또 스타트랙 같은 데 나오면 뭐 외계 생명체 찌르면 나올 것 같이 생긴 마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아래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되는 할루스케니아, 또 편충처럼 생긴 피카이아도 있고요. 그 개불처럼 생긴 오토이아도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는 특이하게도 물고기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생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금부터 5억 4,100만 년 전의 모습이에요. 5억 4,1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 눈이란 게 생겼을 때의 생명체 뭘 보는 눈이 처음 생겼을 때죠. 여기서 오파비니아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종, 속, 과, 목, 강문, 개로 나누잖아요. 종은 뭐 인류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 나눌 때 쓰는 거고요. 문은 그 생명의 설계도 좀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동물의 설계도가 38개가 등장했어요. 38개의 동물 문이 등장했는데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오파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이 된 겁니다. 근데 오파비니아는 사라졌지만 당연히 피카이아라는 게 살아남아서 지금 바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피카이아는 물고기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이아가 이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피카이아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행운인 것이죠. 그런데 오파비니아가 사라졌다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천성선의 터널을 뚫겠다고 하니까 어떤 여자 스님께서 수십 일간 단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터널을 뚫는다고 해가지고 도롱뇽이 멸종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도 근데
초소수의 도롱뇽이 있긴 했나?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멸종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히 바깥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게 일단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파비냐가 사라질 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오파비냐 초밥을 못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파비냐 초밥을 못 먹는 대신 지금 광어 초밥도 먹고 연어 초밥도 먹을 수 있죠. 왜? 얘네들이 사라졌은 다음에 거기에 빈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입니다. 보통 공룡은 5살부터 좋아해서 9살쯤 졸업을 해요. 조금 심한 애는 13살까지 갑니다. 작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으로 그 공룡 오타쿠가 있으면 모여봐라 하고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20명쯤 모일 줄 알았더니 40명쯤 왔어요. 3분의 1만 고2, 고3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대학원생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40살 넘어서 어릴 때부터 갖고 놀던 공룡 인형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의 용기를 입어서 작년에 그 서울시 북페스티벌의 주제를 공룡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공룡 매니아들이 나갔더니 의외로 숨어있는 공룡 매니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에 보면 한 10시, 11시쯤 되면 바닥에 누워서 우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관람을 끝내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기념품으로 공룡 하나 사달라는 거죠.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관람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에게 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사달라는 엄마들은 사줘요. 근데 간혹 가다 사주지 않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네 알았어요 하고 맙는데 아주 심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눕죠. 누워서 사방이 다 듣도록 울면서 보채입니다. 그러면 창피해서 사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큰 소리 치면서 막 안 사주고 집에 있잖아 막 그래요. 그 애들은 그러죠. 다른 거야 그래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이 1000종이 넘습니다. 집에 다 있을 리가 없죠. 사주시면 됩니다. 애들이 뭐 5만 원짜리 사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5천 원짜리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5만 원짜리로 시작했습니다. 35살부터 공룡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룡 인형은 5만 원짜리가 기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좋아요. 5천 원짜리 장난감 같은 건데 5만 원짜리 약간 예술품 같아요. 사가면 집사람이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되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름이 뭐야? 육식이야, 초식이야? 어디 살았어? 라고 긍정적으로 물어봐줘요. 뭐 제가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돈 쓰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제게 30만 원짜리 공룡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함부로 저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못 참고 돌로 된 30만 원짜리 공룡을 사서 집에 갖고 갔어요. 그때는 집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집사람도 탁 펼치는 순간 집사람이 되게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났습니다. 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 박물관 방문을 올 때 기념품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매번 미국의 박물관들 하나씩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이 쌓여나갔어요. 지금 집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많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어떤 애가 왔을 때 갖고 가기도 하나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품 줄 알고 주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공룡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사실 이 나이에 50살 넘어서 공룡 좋아한다 약간 창피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50살 넘어서 공룡 좋아하는 사람 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공룡은 뼈로 남아있는 공룡, 그림으로 있는 공룡, 인형 공룡이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공룡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호수공원에 공룡이 나온다면 저는 딸과 함께 거기 다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건 사나운 육식 공룡이니까 그렇지 초식 공룡이면 생각이 다를 거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트리케라톱스라 해가지고 뿔색에 달리는 얼굴이라는 이름의 공룡이에요. 근데 트리케라톱스가 6,600만 년 전에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우유를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충류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지 않거든요. 얘네가 살아있다면 오히려 젖소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얘네들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젖소들이 생겨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우유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노인들이었습니다. 연금을 받고 살아가시잖아요. 공룡들의 절반은 거의보다 작았어요. 1000종이었다면 500종은 거의보다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을 다 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번째 대멸종 때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공룡들은 다 죽었어요. 작은 것들은 살아남았죠. 근데 만약에 그 조그만 공룡들이 지금도 있어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공원에 가서 고기 주면서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럼 가능할까요 이런 게요? 아마 얘가 이거 먹을 거예요. 먹이는 먹겠지만 먹이만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드실 겁니다. 얌전한 놈들이라서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공룡들이 다 멸종한 다음에야 인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는데요. 만해의 풀밭 위에서 식사라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탁 펼치는 순간에 미술책 펼쳤는데 이 그림이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미술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갖고 오란 말도 안 해요. 하지만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본 순간 제가 미술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게 된 데는 이분이 특별히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만해의 풀밭 위의 식사라는 그림인데 인간이 그렸잖아요. 만약에 공룡이 살아있다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룡은 뇌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예술적인 감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얘네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 수도 있고 인간이 예술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빈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누가 채워나가는 거죠. 그 채워나가 생기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예. 별로 걱정할 일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진화가 멸종이 없으면 우리가 생기지도 않았으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많게 보면 한 1억 종쯤 됩니다. 그런데 이 1억 종은 최근 6년 동안 생긴 생명 100억 종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천만 종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100배 하시면 되는 겁니다. 1%가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 종의 한 종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마다 슬퍼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6억 번 정도의 100억 번 정도의 슬픔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무지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죠. 건축에 나오는 니치라는 구조인데요. 유럽에 보면 벽이나 벽을 뚫어가지고 꽃병도로 놓고 거기에 그림도 걸고 그럽니다. 저걸 옛날에는 벽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도 어려워서 저 한자로 쓰지도 못합니다. 근데 요즘 건축가들은 틈새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벽감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틈새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니치란 단어가 생태학에도 써요. 에콜로지컬 니치에서 생태적 지위라고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매 학기 생태적 지위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위라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뭐 이런 게 지위였는데 저게 그게 아니거든요. 먹는 곳, 먹는 먹이, 사는 곳, 알라는 시기 이런 게 다 니치였어요. 그래서 요즘 식으로 하면 생태적 틈새인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살아도 어떤 나무는 새는 위에, 어떤 새는 중간에, 아래쪽에 집을 짓고 알을 낳는 시기도 다른 거예요.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는 거죠. 호수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호수에도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학은 깊은 곳에 살면서 목과 뭐 다리가 기니까 깊은 곳에서 갑각류를 잡아먹고 몸을 빨갛게 만듭니다. 오리는 목은 충분히 긴데 다리가 짧다 보니까 뭔가 먹을 때는 민망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도요새는 적당한 곳에, 부리와 발목이 적당한 곳에 가서 먹이를 취합니다. 어디 가나 공주과들은 있잖아요. 호수에도 절대로 발에다가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태적 틈새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생태적 틈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을 그러면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를 먹고 얘가 얘를 먹는 어떤 직선적인 관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면 직관적으로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워낙 옛날부터 한 100년 전부터 먹이사슬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우리 먹이사슬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에서 이 물고기 하나가 멸종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태계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 생태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 자리는 누군가가 다시 채워나갑니다. 빈자리로 있다가 얘네가 딴 애가 오든 얘네가 별에서 다른 것이 이 자리를 채우든 누군가가 채워나가죠.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가끔 한 3주씩 탐험을 갑니다. 탐험을 갈 때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없는 3주 동안 박물관이 잘 있을까? 갔다 오면 아무 일도 없이 잘 있습니다. 도대체 관장을 왜 뽑았는지 모를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없으면 이 부서는 크게 망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딴 분이 와서 잘 채워주시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얘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얘 두 친구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얘 말고도 딴 친구 먹어도 되잖아요. 얘가 먹어 치우던 이 친구들도 안심할 게 아닙니다. 얘가 아니더라도 딴 친구들이 자기를 먹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종, 두 종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종이 사라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네가 단체로 쭉 살았다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친구들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포식자 없이 기고만장해서 숫자만 막 늘리면서 이걸 다 잡아먹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도 살 수가 없게 돼요.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면 문제가 아니지만 한꺼번에 여러 종이 사라지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상에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을 봤을 때 모습이 5억 4,100만 년 전이에요. 고생대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우주 역사가 138억 년이고 지구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생명의 역사 38억 년인데요. 지구 역사가 이렇게 긴데 고생대가 시작한 점은 여기에요. 되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생된 여기에 좀 있죠. 이 캄브리아기가 처음 지구에 눈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들은 눈이 없었어요. 입을 벌리고 떠다닐 때 누가 내 입에 들어왔으면 맛있게 먹고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수가였죠. 근데 이때 처음 눈이 생기면서 단단한 껍데기 생기면서 눈이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에부터 도망가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헤엄을 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했죠. 온갖 몸에 장치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색깔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는 여러 가지 연체동물이 생겼을 때입니다. 오르도비스기 끝난 다음에 85%의 생명이 멸종합니다.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이 막 생겼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대봉기는 어류가 생기고 양서류가 생길 때, 양서류 되면서 육지로 누군가 올랐을 때죠. 또 70% 멸종해요. 여러분, 나무와 상어, 어떤 게 먼저 생겼을까요? 나무와 상어가 중에 어떤 게 먼저 생겼을까? 예. 보통 이제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들은 이제 나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훨씬 단순하고 상어는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답은 상어입니다. 상어는 4억 년 전에 생겼고요. 나무는 3억 5천 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동물들은 나무가 뿜어낸 산소로 숨쉬는 게 아니었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산소의 3분의 2는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에 있는 미생물과 식물들이 뿜어내고 있죠. 육지에서 나오는 산소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숲 좀 없애버리고 골프장 만들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산소도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석탄기 때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때는 기후가 되게 좋았습니다. 전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한 10배쯤 높았어요. 온도도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으니까 광합성이 잘 됐죠.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겼기 때문인지 나무가 뿌리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도미노처럼 나무를 휩쓸려 내려갑니다. 계곡에 나무가 가득 쌓여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 당시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있었지만 나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썩지를 못해요. 죽은 나무가. 계속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기 이전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석탄이 안 생기고 석탄기와 폐렴기 이후에는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석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나온 석탄은요, 요때 석탄이에요. 보령, 화술에서 나온 석탄은 요 당시의 석탄입니다. 근데 어쨌든 폐렴기가 고생대가 끝나려면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죽었다는 뜻,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10만 마리 가운데 5마리 꼴이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고 나머지 5종류는 잘 사는 게 아니라 5종류도 거의 죽었지만 멸종만 안 했을 뿐이죠. 100개의 틈새가 있었다면 95개의 틈새는 텅 비고 5개의 틈새는 조금씩만 남아서 다른 틈새로 옮겨갑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다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100개를 꽉 채웁니다. 그게 중생대예요. 중생대에 들어와서도 한 번에 80%가 대멸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룡들이 멸종할 때 70%가 멸종합니다. 이때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육지동물들은 싹 다 죽었죠. 네, 지금의 우리 이때 신생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한번 1년이라고 해보죠.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입니다. 너무나 큰 숫자니까 38억 년을 1년으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런 모습이 같습니다. 38억 년 전에 지구의 바닷가의 어느 한 구석에 기름주머니가 있었고 기름주머니에 RNA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DNA고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냐는 따지지 마시고 일단 RNA라고 하죠. 그게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그걸 때를 1월 1일 0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늘은 빨간색이었고 바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온갖 부유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2월, 3월, 4월 한 칸이 3억 년이 넘습니다. 지나도록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5월 달이 되자 시아노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뿜어내면서 하늘이 조금씩 파란색으로 변하고 바다가 조금씩 투명해졌습니다.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순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 미토콘드리아처럼 생긴 저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에게 잡아먹힙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예요. 산소를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한 17배쯤 높아지거든요. 우린 다 산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 박테리아를 산소를 발행하지 못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고등 생명이 생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8월 말이 되자 드디어 하늘은 파란색이 되고 바다는 투명해졌어요. 생명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이 되고 바다가 투명하게 되면 생명이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소가 생기면 바다에 떠다니는 금속들이 다 잡아먹어 줬거든요. 그 가라앉으면서 철광석 같은 게 됐습니다. 산소는 독이잖아요. 이제는 산소를 잡아먹을 금속이 없습니다. 생명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쇠판에 산소가 결합하면 쇠판이 녹슬어서 부서집니다. 양초에 산소가 결합하면 양초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유전자도 마찬가지죠. 유전자에 산소가 결합하면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이때 생명의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하는데 그게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죠. 암컷의 유전자가 망가져도 수컷의 유전자가 살아있으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연변입니다. 자기 혼자 복제할 때는 돌연변이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가 섞이니까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연변이에요. 부모로부터 약 500개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변이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죠. 간혹가다 드러나면 기형아가 된다는 듯이 안 좋습니다. 근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10월 말이 되자 다세포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세포 생명이었거든요.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했죠. 우리 몸에 뇌에 있는 세포와 눈에 있는 세포와 손가락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르면 뇌에 있는 세포는 아빠한테 물려받았는데 눈에 있는 세포는 옆집 아저씨, 그 다음에 손가락의 세포는 고향의 김씨 아저씨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유전자도 똑같지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모양이 다른 겁니다. 뇌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역할을 하고 눈에 있으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손가락 끝에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넘길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11월 달이 되자 또 한 번 생명은 위기에 닥칩니다. 산소의 농도가 1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대기 산소 농도가 21%입니다. 15%면 에베산 꼭대기 정도의 산소 영하밖에 안 돼요. 숨도 못 쉽니다. 하지만 0%의 산소 농도에서 시작한 생명에게 15%는 되게 가혹한 거였죠. 이때 생명이 또 한 번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산소가 마음대로 투과되지 못해요. 또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눈이 생겼습니다. 방해석 이런 걸 이용해서요. 또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처음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커다란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말랑말랑할 때는 커질 수가 없었어요. 또 말랑말랑한 건 화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설사 화석이 되더라도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단단하니까 화석을 잘 남고 센티미터 단위니까 갑자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로 1cm 아래 땅에서도 화석이 안 보이는데 바로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홍승호 화백의 그 그림의 장면인 거예요. 그때가 시작한 게 고생대죠. 생명의 역사가 1년이라 한다면 고생대가 시작한 건 11월 4일쯤 되고요. 11월 21일쯤에 상어가 생기고 25일쯤에 나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누군가 육상으로 마구 올라가죠. 12월 달의 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이 한 달이 아니라 한 칸이 하루입니다. 아까 한 칸이 한 달이었다면 이제는 3억 년이었다면 이제 한 칸이 1000만 년쯤 되는 거죠. 12월 10일부터 시작한 게 중생대입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올 때 생명의 95%가 멸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5% 멸종할 때 지구의 모습은 사막이었습니다. 지구의 대륙이 다 뭉쳤습니다. 하나로. 원래 생명이 살기 좋은 곳은 해안가거든요. 해안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아요. 대륙들이 다 합쳐지면서 원래 해안이었던 것이 내륙 한가운데 사막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문제는 산소의 농도였습니다. 지금 대기에서 산소 농도가 21%인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올 때는 한때 30%까지 됐었어요. 30%에서 20%까지 떨어지니까 동물들이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시베리아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산이 터졌습니다. 현무암이 제주되면 까만 돌이 있잖아요. 화산이 터진 돌입니다. 그게 시베리아에는 유럽 크기만한 현무암이 있는데 두께가 400에서 3km 두께입니다. 한라산의 높이가 1950m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여기서 화산이 터지면서 나오는 거죠. 이 복잡한 가스들이 나오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육상식물, 동물과 해양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돼서 중생대로 넘어오죠. 자, 중생대는 누구의 시대일 것 같습니까? 예,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대가 공룡의 시대라는 것은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죠. 첫째 전제가 공룡이 멸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공룡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만종의 공룡이 살아있죠. 그 만종의 공룡을 우리는 한꺼번에 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룡 가운데 고양이보다 커다란 건 다 멸종했고 작은 것들도 살아남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새예요. 조만간에 생물학 교과에서도 조류라는 말은 없어지고요. 새는 파충류 중에 공룡 중에 일부라고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 1년에 몇 마리의 공룡을 드시고 계실까요? 한국 사람이 5천만 명인데요. 한국 사람이 오늘 치킨만 10억 마리입니다. 평균 20마리씩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스님도 계시고 이빨이 없는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들 계시니까 드시는 분들은 최소한 30마리 정도를 드시고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50마리는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새는 공룡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해는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다 멸종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공룡은 첫날부터 멸종합니다. 멸종하면 그 다음에 얘가 생기고 얘가 멸종해 얘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오늘 10시부터 그 신임 관장 면접을 봅니다. 제가 거기에 버티고 있는 한은 그 누구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될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딱 나오고 나니까 누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멸종이라는 것은. 세 번째 오해는 공룡은 미련하게 몸집을 키우다 멸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바글바글, 중간도 바글바글, 커다란 크기도 생물도 바글바글하는 어떤 생태계를 생각해보죠. 저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작으면 작은데 큰데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중간 크기라고 해보죠. 근데 이때 어느 순간 작은 동물들이 쭉 사라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얼른 몸집을 줄여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내가 크기, 다 큰 사람이 작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작은 후손들을 나가면서 우리를 작게 바꾸는 거죠. 생명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커다란 생명들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커다란 공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도 바글바글하고 자기 크기들도 바글바글합니다. 위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텅 비어 있거든요. 그냥 누가 멸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몸집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훨씬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다 누구나 몸집을 키우려고 합니다. 기업도 몸집이 커져야 이익이고 환경단체도 몸집이 커져야 이익입니다. 작은 환경단체 여러 개 있으면 괜히 사무국장만 여러 명 있어요. 비용만 많이 들거든요. 되게 몸집이 큰 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진화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또 하나가 간단한 산수가 필요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는 부피 분지 표면적의 비율이 6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면 부피 분지 표면적의 비율이 3으로 줄어들어요. 즉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룡들은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체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등치가 크면 어떻게 해요? 체온을 잃어버리지 덜 잃어버린다는 거죠. 체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공룡들이 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등치를 키우면 체온을 덜 뺏깁니다.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덩치를 키우면 새로운 생태 틈새도 차지할 수 있고 에너지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저라도 덩치를 키우죠. 그래서 진화에서 보면 점점 등치가 커지다가 대멸종, 등치를 키우다가 대멸종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미련하게 등치를 키워서가 아니라 뜬금없이 소외성이 꽝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2월 25일부터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하죠. 포유류는 공룡과 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때 생겼지만 괜히 몸집 키우고 낮에 돌아다니면 공룡에 잡아먹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먹만한 크기로 살면서 야행성으로 땅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포유류는 다 조그맸어요. 고양이보다 큰 것만 죽었으니까 조그만 건 살아남았죠.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커다란 것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땅속에 있던 쥐새끼만한 포유류들이 땅에 나와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월 31일에는 인류가 등장하죠. 우리 얘기니까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오전 10시에 침팬지 계통과 갈라섭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직립을 하고 밤 11시 40분에 생겨났다가 11시 50분에 아프리카를 탈출하죠. 단 5분 만에 모든 인류를 대체하고 지금 자정에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1년이라고 한다면
호모사피엔스 역사는 20분밖에 되지 않고 호모사피엔스가 혼자 살고 있는 건 단 5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영장류주 가운데. 나무에서 내려오는 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나무에서 못 내려온 영장류들이 많습니다. 오랑우탄 아직도 내려오지 못했어요. 삶의 95%를 나무 위에서 삽니다.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그 밑에 침팬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DNA의 98.8%가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유전자를 새로 만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어떤 조합으로 켜느냐, 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건 금방인 거거든요. 테레비를 개발한 건 오래 했지만 테레비를 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진화는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예, 사람하고 침팬지가 98.8%가 똑같아요. 쥐하고도 96%가 똑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큰 겁니다. 그 제인 구달 선생님과 침팬지가 30억 개의 DNA 염기쌍을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1.2%면 3,600만 개가 다른 거거든요. 각자 1,800만 개씩만 다름이 됩니다. 700만 년에 걸쳐서 1,800만 개 변했어요. 1년에 2.5개씩 변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500개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 했잖아요. 한 세대에 500개니까 1년에 한 20개쯤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700만 년이면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갈라서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랑 원빈 씨하고는 몇 개 정도의 유전자 차이가 있을까요? 대답을 잘해 주셔야 제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 0.1% 차이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이걸 보더니 야 0.1%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제가 내 남편이 원빈과 99.9%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사람이 700만 년 전에 갈라서고요. 침팬지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다가 한 280만 년쯤 전에 호모족이 생깁니다. 그다음 150만 년쯤 전에 호모 에렉투스 직립원이 생기죠. 북경원인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아래쪽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50만 년쯤 전부터 불을 사용하고 막판에는 호모사피엔스 프로렌스 네안데르탈이 같이 살았습니다. 프로렌시스는 학교 다닐 때 없던 거예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키가 한 1m쯤밖에 안 되는 호빗족이었습니다. 잠깐 몇만 년 살다가 사라졌고요. 또 네안데르탈과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죠. 예, 어떤 기자가 굳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제가 박물관에서 여기 서서 사진을 찍어 하더라고요. 신문 나가려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정말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아니야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8종의 인류가 나왔는데요. 요 위상으로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확실했고 요 아래는 두 발로 설 수 있었지만 두 발이 단연단연 긴가민가하죠. 그러니까 아르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건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주 옛날 종족인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다 발견됐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발바닥은 되게 단단했어요. 근데 두 발로 걸어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가락이 갈라져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제가 뭘 나무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나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바뀌니까 다리가 바뀌고 골반 바뀌고 등뼈 바뀌고 머리뼈가 바뀝니다. 아래쪽부터 차가대로 위쪽으로 도미노처럼 우리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후두공의 위치가 바뀝니다. 대후두공의 큰 구멍이라는 뜻인데요. 두개골이랑 척추랑 연결하는 구멍이에요. 개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척추가 옆으로 있으면 목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등뇌가 커지면 안 돼요. 목이 아픕니다. 침팬지는 주먹질하고 다니는데 조금 안쪽에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더 안쪽에 호모 에렉투스는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한가운데 있어요. 두개골이 있으면 한가운데서 턱하니 척추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뇌가 커질 수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춘 겁니다. 구조를 갖췄으면 그날 채워야 됩니다. 채운 게 바로 방법은 불이었습니다.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무지 많습니다. 집단 생활도 많고요. 소통도 다 해요. 근데 다른 동물과 사람의 거의 유일한 차이는 불입니다. 불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죠. 불을 사용한다부터 사람들은 추운 곳으로 이동해 살 수가 있었어요. 더운 것을 먹을 것도 많지만 병균과 벌레도 많았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 에프킬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운 곳으로 이동하죠. 불을 피워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피운 다음부터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전엔 6시면 다 잠을 자야 됐지만 밤중까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 주변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지혜가 전수됩니다. 너 사냥할 때 떠드는 거 아니야.
빨간 거 그 먹으면 큰일 나. 이런 지혜가 전수되는 거죠. 지혜가 전수되는 동안에 언어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요리입니다. 우리가 원신이라고 해보자.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냥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다리, 넓적다리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뜯어 먹을까요? 뜯어 먹으면 이빨 다 빠집니다. 돌칼로 점여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쇠칼을 주더라도 칼로 고기를 얼마나 점여 먹을 수 있겠어요? 돌칼로 점여 먹기 어렵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면 됩니다. 사자가 가젤 영양을 사냥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먹냐면요. 항문 쪽을 파고 들어가지고 내장을 먹습니다. 내장이 소화가 제일 잘 되거든요. 수사자가 내장으로 살을 채우고 나면 암사자가 나머지 내장과 골을 부숴가지고 골을 먹어요. 그 다음에 뼈를 부셔서 뼈 속에 골수를 빼먹습니다. 우리가 그 감자탕에 쪽쪽 빨아먹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영양분도 많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다 고기 놔두고 가요. 고기 누가 먹냐면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 내장 조금밖에 먹지 못했어요. 근데 요리를 한다부터 바뀌었죠. 동물원에 가보면 침팬지가 원숭이는 하루에 14시간 정도 씹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껏해 40분밖에 안 씹어 먹잖아요. 40분 씹어 먹으면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나머지를 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침팬지의 뇌가 약 130cc 정도 됩니다. 소주 2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스테고사우루스라고 25인승 버스만한 공룡이 있습니다. 걔는 호두 하나만 해요. 뇌가. 그래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 이파리 훑어먹는데 뇌가 커서 뭐 하겠어요. 뇌는 애들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침팬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약 400cc의 뇌를 갖고 태어나요. 어른 침팬지만큼 태어납니다. 어른들은 1.4kg의 뇌를 갖고 있어요. 500cc잔 3잔입니다. 눈썹 위로 500cc잔 3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효대사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호텔이 없으니까 동굴에서 주무셨습니다. 동굴에서 밤중에 목이 말라서 뭘 따 먹었더니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꼴깍꼴깍 한 잔, 두 잔, 한 모금, 두 모금이 아니라 어쩌면 1.4리터를 드셨을지도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큰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뇌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마지막까지 같이 살았던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입니다. 네안데르탈은 오히려 좀 작았지만 몸은 더 다부졌고 뇌는 더 컸어요. 하지만 네안데르탈은 마지막 빙하기를 견뎌내지 못했고 호모사피엔스는 견뎌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도하고 호주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옹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있어도 인도하고 호주 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발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5살만 되면 충분히 발음을 하죠. 근데 네안데르탈은 끝까지 이게 충분히 길어지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있었지만 언어가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린 다 선배의 어깨부터 시작하잖아요. DNA 이중나선 구조 밝힐 필요 없습니다. 말로 인력 밝힐 필요 없어.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선배가 얻었던 지식을 후배한테 주지 못하고 자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뇌는 컸기 때문에 똑똑은 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식은 다하지 못했던 거죠. 호모사피스는 그에 비해서 계속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늘귀가 있는 바늘입니다. 이 바늘이 어떻을까요, 처음에? 바늘을 탁 던져서 멧돼지가 맞으면 멧돼지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소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바늘을 만들었는데, 조그만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바늘을 만들었는데, 누가 또 여기에 구멍까지 뚫은 거예요. 심심해서 뚫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인류 역사상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였지만, 갑자기 빙하기에 닥쳤습니다. 빙하기에 닥치자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는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옷을 지어 입어서 손과 발을 가리고 노동의 자유를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그 하나 바늘귀 있는 바늘을 발명하지 못했더니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고 기껏해야 들쳐 있고 묶어 있는 게 다였어요. 어떻게 해도 손과 발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 때도 여름과 겨울이 있거든요. 특히 빙하기 겨울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얻는 양식은 점점 줄어들고 낳는 후손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가장 큰 차이는 수명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수명이 충분히 길었어요. 노는 시간이 수명이 길다는 것은 어린 시절이 긴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 긴다는 건 노는 시간이 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놀이터 가면 무조건 지탈이란 놀이를 합니다. 지옥 탈출한 놀이를 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은 놀이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룹이 같이 놀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우리 뭐하고 놀까 토론하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무조건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의력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뭡니까?
세상에 없는 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편집하고 조합해서 새롭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틈이 없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노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회와 가정을 겪죠. 유치원 마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6학년 됐는데 힘 좀 줄였더니 중학교 1학년 됩니다. 고3도 마찬가지 겨우 힘 좀 줄였더니 대학교 가면 새내기예요. 그리고서 시험 마치고 공무원 왔더니 다시 또 그것도 새내기잖아요. 여러 번의 사회와 가정을 거칩니다. 그 놀이도 만들면서 개의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호모사피엔스 내한의 가장 큰 차이가 아이들이 노는 거였는데 놀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같은 또래끼리만 놀게 하잖아요. 주워 터질까 봐.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거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교회도 수련회도 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부터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심심할 틈을 가져야지 심심할 때 창의력이 생기는데 심심할 틈을 안 주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논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은요 꼭 이런데 난간으로 가요. 우리 애들 그렇고 여러분 애들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였어요. 이 귀여운 애가 왜 철망을 올라갈까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철망 그물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유가 없으면 올라가요. 얘는 여기서 뛰어내렸고요. 얘는 여기서 뛰어내리고 다음엔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걸 타고 내려가겠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정글집에서 막 뛰어내렸잖아요. 오징어 3바퀴 그러면 위로 딱 오징어 거꾸로 매달립니다. 오징어 되게 위험한 놀이에요. 하지만 오징어 하다가 정글집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괜히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다가 죽은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 보면 다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알죠. 아, 저건 아직 아닌갑다 하고 높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근력을 키워나가고 그 포텐셜을 높여나갑니다. 모든 위험에는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죠. 상징적 기호, 동굴벽화, 섬세한 조각품, 뿔피리, 장신구, 부장품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풀피리를 불었겠죠. 풀피리를 말라버리니까 누가 뿔로 피리를 불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다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늘이 필요했겠죠. 놀려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뿔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가는 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가는 바늘을 누가 발명했어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심심하니까 그 바늘에 맞아 구멍을 또 뚫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우리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하고 침팬지를 갈라선 게 700만 년 전이에요. 근데 돌멩이를 또 남겨놓은군요. 2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저 끝에 살고 있는데요. 이 끝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죠. 신석기 시대는 지구에는 되게 황당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환경에 적응해 살았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지르고 물기를 끌어오고 했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멸종이 생깁니다. 그 앞에 500만 년을 빼놓고 200만 년만 따져봐도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요 200만 년을 200페이지짜리 인류사책을 쓰는데 타임 스케일로 배치하면 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주먹도끼, 돌도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의 절반에 벼슬기 정벌이 나오고요. 산업혁명은 마지막 줄에 한 2단어밖에 안 될 겁니다. 700만 년의 인류는 축소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월 1일 0시에 침팬지와 인류가 갈라섰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수렵과 채취였죠.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31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오후 3시에 도시를 만들고요. 오후 밤 11시에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때가 6번째 대멸종, 인류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멸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때 아메리카에 있는 커다란 포유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인간들이 처음 갔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 멸종은 저 정도에 있는 건데요. 이 산업혁명 때부터 엄청난 멸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6번째 대멸종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우리도시 오르거나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대기 산소 농도가 높아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5년을 기회로 해서 대기 산소 농도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산소 농도 변화가 없죠. 온도는 최근 150년 동안 기껏해 0.85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대멸종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를 파주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북방에서 남방에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죠. 작년 겨울에 대통령께서 파리에 무슨 패션쇼를 하러 가셨는데 패션쇼만 한 게 아니라 지구 기후 정상회의도 하셨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지구의 온도를 2도까지 해서 막자는 거였거든요. 2도까지 막자는 거였는데 왜 막냐면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2도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국지적으로 5도, 7도씩 올라가는 데 생깁니다. 그럼 저절로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면 산불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거든요. 순식간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린피스에서 막 데모를 했잖아요. 1.5도에서 막자고요. 좋아, 2도까지가 한계인 건 알겠는데 2도에서 못 막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1.5도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린 0.85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5도 금방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호랑이가 멸종하는 건 쉽습니다. 산에 한 마리씩밖에 안 살거든요. 산 중간에만 몇 개만 다 호랑이 잡으면 서로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은 멸종하기 참 어려워요. 왜? 짝짓기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멸종한다는 건 짝짓기를 못해서 후손을 못 남기는 거잖아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수컷 가운데 96%는 죽기 전까지 암컷 옆에 못 가보고 죽습니다. 수컷의 96%는 암컷 옆에 못 가보고 죽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 하잖아요. 짝짓기 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수컷 가운데 수컷들은 내가 인간한테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알아셔야 되는 거죠. 예, 금방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인류세라고 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생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72억 5천 명을 닿으면 가로 세로 2km의 상자를 꽉 채워요. 그런데 개미도 같은 양이 있습니다. 개미도 가로 세로 높이 2km 상자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개미사란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미는 12,000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먹이 그물에서 12,000개의 틈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한 종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한 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때문에 먹이 그물이 되게 느슨해졌습니다. 천선산에 도롱뇽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천선에 워낙에 사람 때문에 먹이 그물이 느슨해졌으니까 천선산에 도롱뇽이 본 적도 없지만 사라지면 이것 때문에 그물이 확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생명들도 걱정을 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6번째 대멸종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 보니까 최고 포시는 반드시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 포식자잖아요. 21세기 최고 과학 시나리오는요, 놀이 6번째 대멸종 살아남는 건데, 그에서 놀이 바느질 농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나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거든요. 네안데르탈과 우리가 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시 석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182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네, 그게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계속 기술이 모든 걸 다 담보해내지 못할 겁니다. 1820년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모른다면 최소한 그걸 늦춰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감수를 하고 그 기술을 배워야겠죠. 이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서 그것도 팔로우 해야 되고 정반대 삶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